정말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날 아침 폴란드 국방부 회의실에 한 통의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단 한 줄의 내용이었는데요. 정비와 기술 지원을 전면 중단한다는 통보였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이었고 아무도 그 한 줄이 가져올 결과를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처음 이 계약이 시작됐을 때 분위기는 달랐는데요. 유럽의 오랜 전통을 가진 방산 강국들 사이에서 한국은 그저 빠르고 저렴한 공급국 정도로 여겨졌습니다. 일부는 기술만 확보하면 그 이유는 알아서 할 수 있다고 말했고 누군가는 그 나라 사람들은 결국 우리 조건에 맞춰줄 것이라고 단정지었습니다. 하지만 회의실에 들어선 한국의 기술자들은 달랐습니다. 말보다 준비로 계산보다 태도로 협상에 임했고 어느 누구보다 세심하게 상대를 고려한 자료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줄곧 한 가지를 강조했지만 대부분은 그걸 외교적인 미사여구쯤으로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작은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비공식 협의, 일방적 시스템 변경, 무단 기술 검토.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본 한국은 조용히 단호하게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때까지도 폴란드 내부에서는 별일 아니라고 여겼죠. 기술적 오해라고 생각했고 잠시 멈춘 협상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협상이 아니었죠. 그 기준을 넘은 순간 돌아올 수 없는 강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지금부터 전할 이야기는 단순한 무기 계약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동터치 김지영입니다. 구독과 공감이 이 이야기를 계속 전달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까지 저와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르쿠스 하이델이라고 합니다. 오스트리아 빈 출신이고요. 지난 17년간 나토 방산기술 평가관으로 일해왔어요. 제 전문 분야는 다국적 군수협력 프로젝트의 기술적 타당성 검토와 리스크 분석이었습니다. 빈 공가대학에서 시스템 공학을 전공한 후 우연한 기회로 오스트리아 국방부의 국제협력팀에 들어가게 되었거든요. 유럽 방산업계는 정말 복잡한 세계예요. 독일의 라인메탈과 크라우스 마파이, 프랑스의 탈레스와 네덱스터,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와 오토멜라라까지 각국마다 자신들만의 기술체계와 이해관계가 얽혀있죠. 여기에 영국의 BAE 시스템즈, 스웨덴의 사브, 스위스의 RUAG까지 가세하면 정말 거대한 퍼즐 같은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저는 그런 복잡한 관계들 사이에서 중립적인 기술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이었어요. 제가 담당했던 프로젝트들만 해도 정말 다양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가 공동 개발한 FCAS 전투기 프로그램부터 이탈리아와 터키의 TFX 협력까지 각 프로젝트마다 서로 다른 정치적 배경과 기술적 도전 과제들이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저는 항상 감정보다는 데이터를, 정치적 고려보다는 순수한 기술적 판단을 우선시했습니다. 왜냐하면 방산 분야에서는 개인적 감정이나 편견이 개입되는 순간 객관적인 분석이 불가능해지거든요. 17년간 이 일을 하면서 저는 하나의 철학을 갖게 되었어요. 모든 국제협력은 결국 각국의 실리 계산이라는 거였습니다. 신뢰니 우정이니 하는 말들은 그저 외교적 포장일 뿐이고 실제로는 누구나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냉정한 현실 말이에요. 이런 생각을 갖게 된 배경에는 제가 직접 경험한 수많은 사례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2015년 그리스 경제위기 당시 독일과 프랑스가 그리스의 방산업체 구조조정에 개입했던 사건이나 2018년 이탈리아가 리비아 사태를 이용해 프랑스의 방산업체를 견제했던 일들을 직접 지켜봤거든요. 또 2020년 터키의 S-400 도입으로 나토 내부에서 벌어진 갈등도 결국은 각국의 이해관계가 충돌한 결과였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상대방도 같은 방식으로 접근할 거라고 전제했습니다. 제가 분석했던 프로젝트들 중에는 성공 사례도 있었지만 실패 사례도 많았어요. 특히 기술 협력 과정에서 파트너 간의 신뢰 문제로 중단된 경우들을 보면서 저는 더욱 현실적이고 계산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감정이나 이상보다는 구체적인 이익과 손실을 명확히 계산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2년 전 폴란드 정부로부터 특별 자문 요청을 받았습니다. 한국과 진행 중인 대규모 방산협력 프로젝트의 독립적 기술 평가가 필요하다는 거였죠. FA-50 경공격기와 하나시스템의 K9 자주포, 그리고 현지 생산시설 구축까지 포함된 총 30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이었어요. 이는 폴란드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방산 도입 계약이었고 동시에 한국 방산업계에게도 유럽 진출의 교두보가 되는 중요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이라는 선택이 좀 의외였습니다. 유럽 방산 시장에서 한국은 여전히 신흥국가 정도의 위치였거든요. 삼성이나 LG 같은 전자기업들로는 유명하지만 군사기술 분야에서는 아직 유럽의 전통 강국들에 비해 검증이 부족하다고 여겨졌어요. 물론 최근 몇 년간 방산의 성장이
화제가 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여전히 미국이나 독일, 프랑스 같은 기존 강국들의 아성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했죠. 여전히 유럽이나 미국 기술에 비해서는 한 단계 아래라고 여겨지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폴란드가 왜 한국을 선택했는지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바르샤바의 분위기는 꽤 복잡했어요. 일부 고위 관료들은 한국을 단순한 저가 공급처 정도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기술만 받으면 우리가 알아서 할 수 있다는 식의 발언들이 회의에서 자주 나왔죠. 동양 기업들은 어차피 우리 기준에 맞춰줄 거야 라는 편견 섞인 말들도 들렸고요. 심지어 한국 정도면 우리가 주도권을 잡고 끌고 갈 수 있을 거야 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반면 일부 실무진들은 다른 시각을 보였어요. 한국의 기술 발전 속도와 품질 관리 수준이 상당히 높다는 평가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특히 조선업과 반도체 분야에서 보여준 한국의 기술 혁신 능력을 높이 평가하는 목소리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체적인 분위기는 한국을 동등한 파트너라기보다는 저렴하고 빠른 공급업체 정도로 보는 경향이 강했어요. 저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한국도 꽤 까다로운 나라일 텐데 이런 식으로 접근해도 괜찮을까? 제가 그동안 분석해본 아시아 국가들의 특성상 한국 같은 나라는 체면과 자존심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길 텐데 폴란드의 이런 태도가 나중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여전히 관계보다 결과라는 원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제 역할은 감정이나 문화적 차이를 고려하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기술적 사실만을 분석하는 것이었으니까요. 유럽식 사고방식에서는 모든 협력 관계가 언제든 제협상 가능한 거래였어요. 상대방도 그걸 당연히 이해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계약을 맺었다고 해서 영원히 그 조건에 묶여있을 필요는 없고 상황이 바뀌면 조건도 바뀔 수 있다는 게 일반적인 인식이었습니다. 한국 역시 마찬가지일 거라고 봤습니다. 그들도 결국 수익을 위해 하는 사업이니까 어느 정도 융통성을 발휘할 거라고 예상했어요. 특히 한국처럼 수출에 의존하는 경제구조를 가진 나라라면 유럽이라는 큰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양보와 타협을 감수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전에 분석했던 일본이나 싱가포르 같은 아시아 국가들의 경우도 유럽 진출 과정에서 상당한 융통성을 보여왔거든요. 그런 저에게 한국과의 협력이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는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저는 단지 하나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평가하고 폴란드가 최적의 조건을 확보하는 게 목표였거든요. 기술과 가격, 일정만 맞으면 되는 단순한 업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속에 사람의 마음과 철학, 그리고 각 나라만의 독특한 가치관이 들어있다는 건 전혀 상상하지 못했어요. 그저 또 하나의 국제협력 프로젝트일 뿐이라고 여겼고 제가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분석만 하면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순간부터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대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던 거였어요. 처음 한국 기업들과의 미팅에 참석했을 때 솔직히 놀랐어요. 폴란드 정부는 이번 계약을 대대적으로 홍보했고 한국의 주요 방산업체들도 FA50과 K9, 천무 다연 장로켓 시스템의 공급을 위해 상당한 인력과 자원을 투입하고 있었거든요. 바르샤바의 한 호텔에서 열린 첫 번째 합동기술검토회의에는 양측에서 총 40여 명의 전문가들이 참석했는데 그 규모만으로도 이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한국 측의 준비 상태가 범상치 않다는 걸 느꼈어요. 일단 그들이 가져온 자료의 양부터가 압도적이었습니다. 단순히 무기 스펙을 나열한 파워포인트 자료가 아니라 폴란드의 지형 특성, 기후 조건, 심지어 현지 정비원들의 기술 수준까지 고려한 맞춤형 운용 방안을 준비해 왔거든요. 각 무기체계별로 폴란드 내 배치 시나리오, 정비체계 구축 방안, 교육훈련 프로그램까지 상세히 기획되어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 엔지니어 중 한 명이었습니다. 김성호라는 이름의 30대 중반 기술자였는데 그는 유창한 폴란드어로 FA50 항공기의 기술적 특징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폴란드 측 참석자들이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고 저 역시 상당히 의외였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 그는 이 프로젝트를 위해 6개월 동안 개인 시간을 할애해서 폴란드어를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는 폴란드의 추운 겨울 날씨를 고려해서 엔진 예열 시스템을 특별히 보강했다고 완벽한 폴란드어로 설명했어요. 그 모습을 보며 폴란드 측 실무진들의 얼굴에는 감탄의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단순히 언어만 배운 게 아니라 폴란드의 지리적, 기후적 특성까지 세밀하게 연구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한국 측 프레젠테이션은 정말 체계적이었습니다. K9 자주포의 경우 폴란드 동부 평원지대의 토양 특성을 고려한 안정성 분석 자료와 함께 기존 폴란드군이 운용하던 구소련식 장비와의 호환성 검토까지 완료해와 있었어요. 심지어 폴란드 정비병들의 평균 교육 수준과
기술 중년도를 바탕으로 한 맞춤형 교육과정까지 제안했습니다. 그 성의에 폴란드 측 실무진들도 감탄했어요. 특히 국방부 기술국장인 야누시 코발스키는 이 정도로 세밀한 현지화 방안을 준비해온 외국 업체는 처음이라며 놀라워했죠. 하지만 저는 그때도 단순한 비즈니스 전략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한국이 유럽 시장에 진출하려면 당연히 그 정도는 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사실 제가 이전에 분석했던 다른 아시아 기업들도 비슷한 전략을 사용했었어요. 일본의 미츠비시가 유럽에 진출할 때도 현지 맞춤형 서비스를 강조했었고, 싱가포르의 ST 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한국의 이런 접근 방식이 특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진정성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어요. 그저 아시아 사람들은 완벽주의적이구나 정도로 단순하게 해석했죠. 하지만 회의가 진행되면서 한국 측의 태도에서 뭔가 다른 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단순히 기술 설명만 하는 게 아니라 폴란드와의 장기적 파트너십에 대해 계속 언급했거든요. 이번 계약은 시작일 뿐이며 향후 20년에서 30년간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싶다는 식의 발언들이 자주 나왔어요. 특히 한화시스템의 기술이사인 박민수라는 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폴란드의 안보 파트너가 되고 싶다고 말했어요. 만약 폴란드가 어려움에 처한다면 함께 해결 방안을 찾겠다는 약속까지 했죠. 당시에는 그런 말들이 영업용 멘트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들의 진심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상황이 복잡해지기 시작한 건 계약 체결 3개월 후였어요. 정권 교체로 새로 들어선 폴란드 총리가 기존 계약 구조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거예요. 당시에는 단순한 행정 절차라고 여겼지만 그 뒤에는 명확한 정책 변화가 있었습니다. 새 정부의 국방장관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는 모든 방산 계약을 재점검해서 폴란드에게 최대한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내겠다고 공언했거든요. 새 정부는 더 친서방적인 노선을 내세우며 한국과의 협력보다는 독일이나 미국과의 전통적 파트너십을 우선시하려는 움직임을 보였거든요. 이런 변화의 배경에는 새 정부 내 강경파들의 영향이 컸어요. 그들은 동양 국가들과의 협력은 일시적이어야 하며 핵심 기술은 서방 국가들과 공유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의 몇몇 고위 관계자들이 저를 따로 불러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방차관 피오트르 바르토시는 직설적으로 말했어요. 한국에서 필요한 기술만 가져오면 되고 이후 운용은 독일이나 미국 방식으로 가는 게 좋다는 거였죠. 한국 쪽은 너무 감정적이고 계약 조건이 불합리하게 엄격하다며 지금 와서 그들 눈치 볼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또 다른 고위 관료인 국방정책실장 아담 크바시니 에프스키는 더 노골적이었어요. 어차피 기술 이전 받을 건 다 받았으니까 이제부터는 폴란드가 주도해야 한다는 거였죠. 한국 정도면 압박하면 알아서 조건을 맞춰줄 거라고 생각했고 동양 기업들은 원래 그런 식으로 한다고 말했어요. 심지어 한 관료는 한국은 그냥 저가 제조업체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진짜 기술은 독일에 있고 미국에 있는데 왜 한국 수준에 맞춰서 일해야 하냐는 식이었어요. 저는 이런 발언들을 들으며 점점 당황스러워졌습니다. 그들은 한국과의 협력을 단순한 일회성 거래로만 여기고 있었어요. 마치 한국을 기술만 뽑아낼 수 있는 하청업체 정도로 보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그때부터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전에 분석했던 실패 사례들이 떠올랐어요. 대부분 한쪽이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일방적으로 조건을 바꾸려 할 때 문제가 생겼거든요. 특히 아시아 국가들은 체면과 신뢰를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적 특성이 있는데 폴란드의 이런 태도가 나중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무렵 폴란드 측에서는 한국의 동의 없이 독일 기술진과 비공식 협의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K9 자주포의 일부 시스템을 독일의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었던 거죠. 구체적으로는 화력 제어 시스템과 통신 장비를 독일제로 교체해서 나토 표준에 더 적합하게 만들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런 변경 작업은 라인메탈과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었는데 한국 측에는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독일 기술진들이 폴란드 현지 공장에 와서 한국 무기 시스템을 직접 검토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는 명백한 계약 위반 행위였지만 폴란드 정부는 내부 검토를 위한 것이라고 변명했어요. 한국 측에서 이런 변경이 전체 시스템의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사전 협의를 요청했지만 폴란드 정부는 자신들이 구매한 무기는 마음대로 개조할 권리가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어요. 국방부 장비국장인 마렉 토마시프스키는 주권국가가 자국 무기를 개조하는데 다른 나라 허락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한국 측으로부터 정중하지만 단호한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현지 조립 공장의 설계도면 공유가 지연되고 있으며 사전 합의 없는 제3국과의 기술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내용이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본 계약의 일부 조항 이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죠. 그 공문의 문체는 정말 정중했어요. 비난조의 표현은 전혀 없었고 사실만을 담담하게 서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담긴 메시지는 분명했어요. 지금 상황이 계속되면 협력이 어렵다는 경고였죠. 저는 폴란드 기술팀에 사실 확인을 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충격적이었어요. 기술국의 한 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차피 한국은 제조업 국가이고 필요한 건 다 가져왔으니 이제부터는 폴란드 방식대로 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독일 기술이 더 앞서 있는 건 사실이고 나토 회원국으로서 서방 표준을 따라야 한다고 했죠. 한 엔지니어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한국은 그냥 달래주면 되지 않겠냐는 거였어요. 돈 좀 더 주든지 아니면 다른 계약 하나 더 주면 된다고 생각했죠. 그 사람들도 결국 장사하러 온 거라고 말했어요. 그 순간 머릿속에서 뭔가 철컥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한국은 분명 계약 초기부터 경고하고 있었거든요.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이 전제되지 않으면 기술 이전도 무기 공급도 불가능하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폴란드는 그 약속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더 정확히는 처음부터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죠. 이때부터 저는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여기에는 서로 다른 철학과 가치관이 충돌하고 있었고 그 충돌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점점 궁금해졌습니다. 결국 한국에서 단 한 줄짜리 통보문이 도착했어요. 해당 계약 조항에 따라 정비 및 기술 지원을 전면 중단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통보문을 받은 건 2023년 4월 15일 오전 9시 정각이었어요. 폴란드 국방부 회의실에서 주간 브리핑이 진행되고 있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국제협력 담당 비서관이 급하게 들어와서 긴급 공문이 도착했다고 알렸습니다. 국방차관 피오트르 바르토시가 그 문서를 받아들고 읽더니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지더라고요. 그는 정비 중단이라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다시 한번 문서를 들여다봤습니다. 한국 측 공문은 정말 간결했어요. 별다른 감정적 표현도 없고 비난의 언사도 없었습니다. 그저 사실만을 담담하게 통보하고 있을 뿐이었죠. 하지만 그 간결함이 오히려 더 무서웠어요. 그 한 줄이 폴란드 전체 무기 도입 계획에 거대한 균열을 만들어냈습니다. FA-50 경공격기 48대, K9 자주포 48대,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 18대까지 총 300억 달러 규모의 무기들이 한순간에 고립무원 상태가 된 거였어요. 그제서야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건 단순한 공급업체가 아니라 자신만의 원칙을 가진 진정한 파트너였다는 걸요. 처음에는 아무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회의실 분위기는 오히려 안일했습니다. 국방부 장비국장 마렉 토마셰프스키는 정비 몇 주 늦어진다고 무슨 큰일 나겠냐며 기술적 문제니까 현지에서 해결하면 된다고 했어요. 폴란드에도 충분한 기술력이 있고 매뉴얼도 다 있다고 말했죠. 폴란드 국방부 내부에서는 그런 안일한 목소리들이 계속 나왔고 언론에도 아무런 발표 없이 조용히 넘기려는 분위기였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일시적인 기술적 점검이라고만 발표했어요. 실제로는 한국과의 관계에 심각한 균열이 생겼다는 사실을 숨기려 했던 거죠. 심지어 한 고위 관료는 한국 사람들이 협상용으로 압박하는 거 아니냐며 조금 기다리면 다시 연락 올 거라고 여유를 부리기도 했죠. 국방정책실장 아담 크바시니 에프스키는 더 낙관적이었어요. 한국도 이 계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으니 결국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는 시기였어요. 하지만 저는 이상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분석해본 방산협력 사례들을 돌이켜보면 이런 일방적인 통보는 보통 관계 종료의 신호였거든요. 특히 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직접적인 갈등보다는 이런 조용한 방식으로 불만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한국은 단순한 공급국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정비 중단이라는 말 한마디로 계약 전체의 신뢰 기반이 무너졌다는 신호를 보낸 거였습니다. 이건 협상 카드가 아니라 관계 자체에 대한 최후 통첩이었어요. 그런데도 폴란드 정부는 여전히 기술적 문제 정도로만 치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인식의 차이가 나중에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킬지 그때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 후 문제들이 연쇄적으로 터지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문제는 FA-50 기체에서 발생했습니다. 계약 중단 일주일 후인 4월 22일 바르샤바 근교의 실험비행장에서 FA-50 2호기의 항공전자 시스템에서 초기화 오류가 발생했어요. 비행 중 갑자기 주 디스플레이가 꺼지면서 조종사가 수동 조종으로 겨우 착륙에 성공했습니다. 이런 오류는 원래 한국의 원격기술지원팀이 실시간으로 해결해주던 것이었어요. 서울에 있는 칼 본사와 화상회의로 연결해서 실시간 진단을 받고 필요하면 즉시 기술자를 파견받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폴란드 기술진들은 매뉴얼을 뒤적이며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3일이 지나도록 해답을 찾지 못했어요. 더 심각한 문제는 K9 자주포 조립 라인에서 발생했습니다. 4월 25일
현지 조립 공장에서 3호기 포탑 설치 과정에서 핵심 부품 호환 문제가 발생했어요. 한국에서 공급받은 화력 제어 시스템과 폴란드가 별도로 설치하려던 독일제 통신 장비 사이에 전자적 간섭이 발생한 거였습니다. 문제는 이런 호환성 이슈를 한국 기술진들이 2달 전에 이미 경고했었다는 점이었어요. 그들은 제3국 장비와의 연동 시 사전 테스트가 필요하다며 공동 검증을 제안했었거든요. 하지만 폴란드 측은 자신들이 알아서 할 일이라며 거부했었죠. 정비 매뉴얼은 있었지만 그것을 해석하고 응용할 수 있는 철학이 현장에 남아있지 않았어요. 한국 기술자들이 떠나면서 가져간 건 기술 자체가 아니라 그 기술을 이해하는 관점이었던 거죠. 무기라는 게 단순히 부품의 조합이 아니라는 걸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그 안에 담긴 운용 철학과 해석 기준이 함께 전해져야 비로소 제대로 된 전력이 되는 거였어요. K9 자주포의 화력 제어 시스템은 단순히 버튼만 누르면 되는 게 아니라 한국의 포병 운용 철학이 녹아있는 복합체계였거든요. 예를 들어 목표물 지정 시 한국식 우선순위 알고리즘과 나토식 교전 규칙 사이에 미묘한 차이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시스템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 철학 없이는 매뉴얼이 있어도 제대로 활용할 수 없었어요. 폴란드 국방부 내부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졌습니다. 5월 초 열린 긴급 대책회의에서는 책임을 두고 서로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정치인들은 한국이 갑자기 무리한 요구를 했다며 외교부에 책임을 돌렸고 국방부는 기술 이전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겼다고 해명했습니다. 외교부 장관 즈비그니 F. 라우는 기자회견에서 한국 측의 일방적 조치가 양국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어요. 하지만 실무진들 사이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들이 돌고 있었어요. 국방부 한 과장은 사실은 폴란드가 먼저 어겼다고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기술 다 받아놓고 태도가 좀 심했다는 거였죠. 한국 쪽은 말은 없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됐는데 폴란드가 약속을 안 지킨 거라고 했어요. 또 다른 실무자는 더 솔직했어요. 한국 기술자들이 얼마나 성의를 보였는데 폴란드는 그걸 당연하게 여겼다는 거였죠.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당초 기술자문 역할로 시작했던 제 위치가 어느새 내부의 양심과 외부의 판단 사이에서 찢어지는 경계선이 되어 있었거든요. 폴란드 정부는 제게 한국과 재협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저는 솔직히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이게 단순한 기술적 갈등인지 아니면 더 근본적인 신뢰의 문제인지 판단하기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지금 상황은 단순히 몇 가지 기술적 문제를 해결한다고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5월 10일 아직 현장에 남아있던 한국 기술진 한 명이 조용히 짐을 싸고 떠나겠다고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칼의 현지 기술지원팀장 이정호 씨였어요. 그는 계약상 의무 때문에 최소한의 업무만 수행하고 있었지만 결국 본사에 철수 지시를 받은 거였죠. 저는 복도에서 그와 마주쳤을 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정말 아무 말도 없이 가는 건지 혹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말이에요. 그는 웃지도 화내지도 않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언제든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건 상대방도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가능한 일이라고 했죠. 그의 목소리에는 원망이나 분노가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무기는 힘이 아니라 신뢰 위에 서야 한다고 그가 덧붙여 말했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쉽게도 같은 생각을 공유할 수 없었다는 거였죠. 그 말이 가슴 깊숙이 박혔어요. 그제서야 저는 지금 폴란드가 무엇을 잃고 있는지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관계였어요. 그리고 그 관계 속에는 단순한 계약서 이상의 무언가가 들어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정호 씨가 떠나는 날 공항에서 그를 배웅하며 저는 이상한 공허감을 느꼈어요. 마치 중요한 무언가를 놓쳐버린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서 뭔가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 문제를 단순한 계약 분쟁이 아닌 다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며칠 후 저는 그동안 한국 측에서 보내온 모든 서류를 다시 꺼내 살펴봤습니다. 계약서부터 기술 매뉴얼까지 하나하나 다시 읽어보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모든 문서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었거든요. 상호 신뢰, 공동책임, 지속가능한 협력. 우리는 그런 표현들을 그저 외교적 수사라고 여겼는데 한국에게는 실제 행동지침이었던 거예요. 특히 기술 이전 조항을 보면 한국은 단순히 기술만 넘겨주는 게 아니라 기술을 함께 발전시킬 파트너를 찾고 있었어요. 그래서 현지화 과정에서도 폴란드의 독자적 판단보다는 양국 기술진의 공동 검토를 원칙으로 했던 거죠. 우리는 그걸 간섭이라고 받아들였지만 그들에게는 책임이었던 겁니다. 계약서 곳곳에 명시된 사전협의 의무조항이나 기술적 변경사항 공동검토 같은 내용들이 이제야 다른 의미로 다가왔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 측에서 작성한 협력 철학 가이드라인이라는 별도 문서였습니다. 이 문서는 계약서 부록으로 첨부되어 있었는데 당시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다시 읽어보니 모든 것이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은 무기 수출을 단순한 제품 판매가 아닌 안보 파트너십 구축으로 정의하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방산협력은 기술과 철학을 함께 나누는 과정이었고 상대국의 안전과 평화에 대한 공동 책임을 지는 일이었습니다. 문서 곳곳에 등장하는 함께 성장하는 동맹 상호 의존적 발전 모델 같은 표현들이 단순한 마케팅 문구가 아니었던 거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깊은 자괴감에 빠졌어요. 우린 도대체 뭘 했던 걸까? 기술을 얻었다는 자만, 예산만 확보하면 된다는 착각. 상대를 파트너가 아닌 공급업체로만 본 오만. 그 모든 실수의 밑바닥에는 한국은 그냥 팔기만 하는 나라일 거라는 뿌리 깊은 편견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저는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17년간 방산협력 분야에서 일하면서 항상 객관적이고 냉정한 분석가라고 자부해왔는데 결국 저 역시 편견과 선입견의 틀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한국을 단순한 신흥공급국 정도로 치부하면서 그들이 가진 깊은 철학과 원칙을 전혀 이해하려 하지 않았던 거죠.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우리는 처음부터 한국을 대등한 파트너로 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유럽의 전통적 우월감이 작용했던 거예요. 독일이나 프랑스, 미국 같은 전통 강국들과는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하면서도 한국 같은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는 무의식적으로 위계질서를 적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일이 벌어진 건 계약 체결 7개월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FA50 항공기 실기 조립 시연이 예정되어 있었고 현장에는 국방부 차관, 업체 관계자들, 저를 포함한 외국인 자문진, 그리고 한국 기술진 2명이 조용히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대부분의 기술 지원을 중단한 상태였지만 계약상 의무 때문에 최소한의 참관만 하고 있었어요. 분위기는 묘하게 어색했습니다. 폴란드 측 관계자들은 한국 기술진들을 의식하는 듯 보였고 한국 기술진들은 말없이 자신들의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실전용 엔진 연동 테스트가 시작되었습니다. FA50 사무기의 모든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는지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였어요. 하지만 테스트 시작 10분 만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기체 내부의 보조 장비가 작동하지 않는 거였어요. 작은 결함 같아 보였지만 문제는 단순히 기계가 멈췄다는 게 아니었어요. 그 상황을 복구할 수 있는 기술 인력도 적절한 매뉴얼도 해석할 수 있는 체계도 없다는 사실이 드러난 순간이었거든요. 폴란드 기술진들은 매뉴얼을 뒤적이며 당황했지만 그 안에 적힌 기술적 설명만으로는 실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어요. 매뉴얼에는 보조장비 오류 시 시스템 재부팅 정도의 간단한 지침만 있었을 뿐 근본적인 원인 분석이나 세부적인 해결 방안은 없었습니다. 현장은 곧 혼란에 빠졌고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바르샤바에서 온 국방부 차관은 상당히 당황한 기색이었어요. 이런 중요한 시연에서 문제가 생기면 정치적으로 큰 타격이 될 수 있었거든요. 폴란드 측 관계자들은 한국 기술진에게 책임을 묻는 듯한 태도를 보였어요. 왜 이런 상황에 대한 대비가 안 되어 있는지, 매뉴얼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하는 질책 섞인 말들이 나왔어요. 그때 한국 기술자 중 한 명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침착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 상황은 자신들이 2달 전 이미 예측하여 부품 정합성 매뉴얼과 사전 정비 매뉴얼을 요청했던 부분이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내부 방침상 공유할 수 없다고 회신했고 그 결정을 존중했다고 했어요. 그 순간 회의실이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경고를 무시했고 그 대가를 지금 받고 있다는 사실을요. 한국 기술자의 말은 비난조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담담하고 사실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착함이 더욱 무서웠어요. 사실 그 전부터 저는 한국 측의 태도에서 이상한 일관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모든 계약 문서에서 반복되던 단어 하나, 신뢰. 우리는 그 단어를 가볍게 여겼지만 그들은 그 단어 하나에 모든 시스템을 걸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신뢰는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실제 행동 원칙이었던 거죠. 한국 기술자들은 단순히 기술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 기술을 운용하는 철학까지 함께 전수하려 했거든요. FA50의 경우만 해도 단순히 조종법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한국 공군의 전술 운용 개념까지 함께 전달하려 했어요. K9 자주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단순한 포격 기술이 아니라 한국군의 포병 운용 철학 전체를 공유하려 했던 거죠. 하지만 우리는 철학은 필요 없고 기술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한국의 그런 접근 방식을 과도한 간섭이라고 여기기까지 했어요. 우리에게는 나토식 교리가 있고 유럽식 운영 방식이 있는데 왜 한국 방식을 따라야 하냐는 오만함이 있었던 거죠. 더 충격적인 건 그 한국 기술자가 꺼내보인 문서였어요.
그것은 2달 전 폴란드 정부에 보낸 공식 요청서였는데 정확히 오늘과 같은 상황에 대한 예측과 대응 방안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문서 제목은 시스템 통합 과정에서 예상되는 호환성 문제 및 대응 방안이었어요. 그 문서를 읽어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현재 진행 방식으로는 시스템 통합 과정에서 호환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정확한 예측이 있었어요. 특히 제3국 장비와의 연동 시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문제점들까지 세밀하게 분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전 검토와 공동 대응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폴란드 측 답변은 단 한 줄이었어요. 해당 사항은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공식 회신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간단하고 성의 없는 답변이었어요. 지금 와서 보니 그 한 줄이 얼마나 많은 의미를 담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 방에 돌아와 처음으로 깊은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우린 도대체 뭘 했던 걸까? 기술을 얻었다는 자만, 예산만 확보하면 된다는 환상, 상대를 파트너가 아닌 공급업체로만 본 오만. 그 모든 착각의 끝에는 한국은 그냥 팔기만 하는 나라일 거라는 뿌리 깊은 편견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저는 그날 밤 한국에 대해 다시 생각해봤습니다. 삼성과 LG로만 알던 그 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정교한 군사기술 체계를 갖추게 된 걸까요? 그리고 왜 그들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복잡한 신뢰 구조를 요구하는 걸까요? 분명 그들 나름의 이유와 경험이 있을 텐데 우리는 그걸 이해하려 노력하지 않았어요. 한국이 분단국가로서 겪어온 안보위기, 자주국방의 필요성, 동맹의 중요성 같은 역사적 배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거죠. 6.25 전쟁을 겪고 냉전 최전선에서 수십 년을 버텨온 나라가 왜 신뢰를 그토록 중시하는지 이제야 이해할 것 같았어요. 그들에게 방산기술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을 텐데 말이에요. 다음날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기술자와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밤새 다른 문서들을 정리하며 현장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작은 사무실 한 구석에서 조용히 짐을 정리하는 그의 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저는 정말 궁금했거든요. 왜 더 강하게 항의하지 않는지, 왜 계약 위반이라며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지 말이에요. 그는 아주 조용히 저를 바라보며 신뢰는 싸우는 게 아니라 지켜보는 거라고 말했어요. 언젠가 필요해지면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거였죠. 그걸 알고 있어서 떠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어요. 그토록 차갑고 철저한 세계 속에서도 이토록 따뜻하고 묵직한 철학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부끄럽고 또 감동스러웠습니다. 그 순간 저는 내 안에 무언가가 바뀌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기술이 아니라 신념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제 저는 이 문제를 단순한 계약 분쟁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이건 두 나라의 철학이 충돌한 사건이었고 그 충돌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게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그 한국 기술자가 꺼내보인 문서였어요. 그것은 2달 전 폴란드 정부에 보낸 공식 요청서였는데 정확히 오늘과 같은 상황에 대한 예측과 대응 방안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문서 제목은 시스템 통합 과정에서 예상되는 호환성 문제 및 대응 방안이었고 총 15페이지에 걸쳐 구체적인 기술적 분석이 담겨 있었어요. 그 문서를 읽어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현재 진행 방식으로는 시스템 통합 과정에서 호환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정확한 예측이 있었어요. 특히 제3국 장비와의 연동 시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문제점들까지 세밀하게 분석되어 있었습니다. FA-50의 항공전자 시스템과 나토 표준 통신 장비 간의 주파수 간섭, K9 자주포의 화력 제어 시스템과 독일제 레이더 시스템 간의 데이터 포맷 불일치까지 예상되는 모든 시나리오가 기술되어 있었어요. 더욱 놀라운 건 각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도 함께 제시되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단순히 문제점만 지적한 게 아니라 사전 검토 절차, 공동 테스트 방안, 기술진 교육 프로그램까지 상세한 로드맵이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심지어 예상 소요 시간과 필요 인력까지 계산되어 있었어요. 이 정도 수준의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려면 최소 2달은 걸렸을 텐데 한국 측은 계약 초기부터 이런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폴란드 측 답변은 단 한 줄이었어요. 해당 사항은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공식 회신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간단하고 성의 없는 답변이었어요. 지금 와서 보니 그 한 줄이 얼마나 많은 의미를 담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선의와 전문성을 완전히 무시한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호텔 방에 돌아와 처음으로 깊은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우린 도대체 뭘 했던 걸까? 기술을 얻었다는 자만, 예산만 확보하면 된다는 환상, 상대를 파트너가 아닌 공급업체로만 본 오만. 그 모든 착각의 끝에는 한국은 그냥 팔기만 하는 나라일 거라는 뿌리 깊은 편견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저는 그날 밤 한국에 대해 다시 생각해봤습니다. 삼성과 LG로만 알던 그 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정교한 군사기술 체계를 갖추게 된 걸까요? 그리고 왜 그들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복잡한 신뢰 구조를 요구하는 걸까요? 분명 그들 나름의 이유와 경험이 있을 텐데 우리는 그걸 이해하려 노력하지 않았어요. 한국이 분단국가로서 겪어온 안보위기, 자주국방의 필요성, 동맹의 중요성 같은 역사적 배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거죠. 6.25 전쟁을 겪고 냉전 최전선에서 수십 년을 버텨온 나라가 왜 신뢰를 그토록 중시하는지 이제야 이해할 것 같았어요. 그들에게 방산기술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을 텐데 말이에요. 다음날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기술자와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밤새 다른 문서들을 정리하며 현장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작은 사무실 한 구석에서 조용히 짐을 정리하는 그의 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저는 정말 궁금했거든요. 왜 더 강하게 항의하지 않는지, 왜 계약 위반이라며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지 말이에요. 그는 아주 조용히 저를 바라보며 신뢰는 싸우는 게 아니라 지켜보는 거라고 말했어요. 언젠가 필요해지면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거였죠. 그걸 알고 있어서 떠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어요. 그토록 차갑고 철저한 세계 속에서도 이토록 따뜻하고 묵직한 철학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부끄럽고 또 감동스러웠습니다. 그 순간 저는 내 안에 무언가가 바뀌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기술이 아니라 신념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제 저는 이 문제를 단순한 계약 분쟁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이건 두 나라의 철학이 충돌한 사건이었고 그 충돌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게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며칠 뒤 저는 한국 기술자들이 남기고 간 자료들을 조용히 다시 꺼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계약서, 브리핑 자료, 정비 매뉴얼, 기술 사양서, 시뮬레이션 분석표 같은 문서들이 빽빽하게 들어있었지만 제가 눈을 떼지 못한 건 그 중 하나였어요. 현장 협력에 필요한 철학적 원칙이라는 문서였습니다. 제목만 보고 처음엔 피식 웃었어요. 철학이라니? 무기 계약에 무슨 철학이 필요하지? 하지만 몇 줄 읽어 내려가자 제 생각은 완전히 멈춰버렸어요. 그 문서는 한국의 방산 철학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일종의 가이드북이었습니다. 무기는 힘을 담는 그릇이 아니라 책임을 담는 계약이라는 문장으로 시작되는 그 문서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은 동맹국가의 협력을 가치의 공유로 본다고 했습니다. 신뢰가 없다면 기술은 의미가 없으며 기술만 남기고 신뢰를 잃는다면 그것은 진짜 무기가 아닌 재앙의 시작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는 그동안 무기를 사는 게 아니라 신뢰 없는 기술만 주고받는 행위에만 집착해왔다는 걸요. 한국에게 무기 수출은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었어요. 그들에게는 자국의 안보 철학을 다른 나라와 나누는 일이었고 그래서 상대방도 같은 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지가 중요했던 거죠. 문서에는 한국의 방산협력 원칙들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상호 존중과 평등한 파트너십이었어요. 한국은 자신을 공급자로 보지 않고 상대국을 고객으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모든 협력은 동등한 주권국가 간의 파트너십으로 접근한다는 거였죠. 두 번째 원칙은 공동책임과 상호의존이었습니다. 한국이 제공하는 무기 시스템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결과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었어요. 단순히 무기를 팔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 무기가 사용되는 모든 과정에서 함께 책임을 지겠다는 거였죠. 세 번째 원칙은 지속가능한 발전과 평화 기여였습니다. 한국의 방산기술은 평화를 위한 억제력 구축에 기여해야 하며 어떤 경우에도 침략이나 분쟁 확산에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철학이었어요. 이런 원칙들을 읽으면서 저는 한국이 얼마나 진지하게 방산협력을 바라보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기술 이전의 진정한 의미에 관한 설명이었어요. 한국은 기술 이전을 단순한 기술적 정보의 전달이 아닌 철학과 가치관의 공유로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무기를 만드는 기술뿐만 아니라 그 무기를 운용하는 철학, 평화를 지키는 방법, 동맹의 가치까지 함께 전수하겠다는 거였어요. 이제야 한국 기술자들이 왜 그렇게 상세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무기 조작법만 가르치려던 게 아니라 한국군의 전술사상, 평화유지 철학, 동맹관계의 중요성까지 함께 전달하려 했던 거예요. 하지만 폴란드는 그런 부가적인 내용들을 불필요한 간섭으로 여겼던 거죠. 문서 말미에는 한국이 그동안 겪었던 협력 실패 사례들도 정리되어 있었어요. 대부분 상대국이 기술만 받고 관계를 소홀히 했을 때 발생한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계약 초기부터 신뢰관계 구축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는 설명도 있었어요. 저는 이 문서를 읽으면서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 기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분석해온 유럽이나 미국의 방산업체들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이었어요. 서구 방산업체들은 대부분 기술적 우월성과 경제적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한국은 관계와 철학을 우선시하고 있었던 거죠.
그제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정비를 중단하면서도 비난하지 않았고 공식 성명문 하나 없이 조용히 물러났지만 모든 문서와 행동에는 철저하게 신뢰의 기준을 중심으로 한 논리가 일관되게 있었어요. 그들은 감정적으로 반응한 게 아니라 자신들의 원칙에 따라 움직인 거였습니다. 유럽 대부분의 방산 시스템은 거래예요. 합의와 이해득실, 재계약과 조건 변경이 언제든 가능한 유동적인 구조죠. 하지만 한국은 처음부터 끝까지 신뢰 기반의 약속 구조로 시스템을 설계해 두고 있었어요. 즉, 기술이든 계약이든 단 한 번의 배신도 허용하지 않도록 모든 부분을 미리 차단해 두고 있던 겁니다. 그건 겁이 많아서가 아니라 상대를 진짜 파트너로 보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걸 그제야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은 무기를 팔면서도 이 무기로 뭔가 잘못될 경우 자신들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술 이전 과정에서도 철저한 품질 관리와 상호 검증을 요구했던 거였죠. 폴란드 내부에서는 여전히 서로 책임을 떠넘기느라 분주했어요. 기술 정지와 정비 누락으로 피해를 본 실무진들은 왜 한국이 갑자기 등을 돌렸냐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었지만 이제 저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등을 돌린 쪽은 한국이 아니라 우리의 양심이었다는 사실을요. 며칠 후 저는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간 기술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에게 진심으로 묻고 싶었습니다. 끝까지 폴란드를 믿었는지 말이에요. 이메일을 보내고 답장을 기다리는 동안 저는 처음으로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17년간 기술평가관으로 일하면서 과연 누군가를 진심으로 신뢰해 본 적이 있었던가요? 그가 보낸 답장은 짧고 조용했습니다. 신뢰는 한쪽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지켜야 완성되는 거라고 했어요. 끝까지 믿었는데 믿음을 내려놓은 건 다른 쪽이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한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그제야 이 모든 사건의 핵심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기술을 얻었지만 그 기술을 지탱하던 철학을 잃었습니다. 그 실수는 언젠가 반드시 우리를 더 큰 위험으로 몰아넣게 될 거라는 걸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두려워졌어요. 무기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는 걸, 그 안에 만든 사람의 정신과 책임이 함께 들어있다는 걸 한국에서 배웠거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제가 우연히 들은 소식이었어요. 폴란드 정부 내부에서 한국 기술을 분석해서 독일과 공유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아니었지만 일부 고위 관료들이 어차피 한국과는 끝났으니까 이제 가진 걸로 뭔가 해봐야 하지 않겠냐는 식으로 말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얼마나 위험한 선을 넘으려 하고 있는지, 그리고 한국이 왜 그렇게 신뢰를 강조했는지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신뢰를 저버린 기술은 결국 더 큰 배신을 낳게 되어 있었어요. 그 배신의 끝에는 모든 관계의 파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폴란드 국방부 내부 문서에 접근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제 자문관 지위를 이용해서 기밀 등급이 낮은 내부 보고서들을 열람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서 정말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제가 며칠 전에 들은 그 소문이 현실이 되고 있었거든요. 폴란드 정부 내 일부 세력이 실제로 한국 무기 시스템을 분해해서 독일 기술진과 공유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것도 한국의 동의 없이 완전히 비밀리에 진행하려는 거였어요. 문서 제목은 한국산 방산 기술의 유럽 표준화를 위한 기술 분석 및 개량 방안이었습니다. 그 계획의 핵심은 이런 거였어요. K9 자주포와 FA50의 핵심 부품들을 분해 분석해서 독일의 라인 메탈사와 기술 데이터를 공유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명분은 유럽 내 방산기술 표준화였지만 실제로는 한국 기술을 훔쳐서 독일 기업과 새로운 사업을 벌리려는 속셈이었어요. 더 구체적으로는 한국의 핵심 기술을 분석한 후 이를 독일 기술과 결합해서 유럽형 개량 무기를 만들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모든 계획이 나토 기술 공유 협정의 이름으로 정당화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나토 회원국 간의 기술 호환성 확보와 표준화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한국 기술의 무단 분석을 합리화하려 했던 거죠. 저는 그 문서를 보는 순간 정말 경악했어요. 문서는 총 47페이지에 걸쳐 상세한 계획이 기술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측 기술 분석 및 역설계를 통한 유럽형 개량 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였는데 그 안에는 한국 무기의 핵심 기술들을 어떻게 추출하고 변형할 것인지가 상세히 적혀 있었거든요. FA50의 비행제 시스템, K9의 자동장 전장치, 천무의 유도 시스템까지 모든 핵심 기술이 분석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특히 끔찍했던 부분은 보안 및 은폐 방안이라는 섹션이었습니다. 한국 측에는 기술적 문제로 인한 개량이라고 둘러댈 예정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어요. 시스템 업그레이드나 성능 개선이라는 명목으로 한국 기술진들을 현장에서 배제한 후 독일 기술진들이 들어와서 핵심 기술을 분석하겠다는 거였죠.
더욱 치밀했던 건 법적 우회 방안까지 마련되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계약서상 금지된 기술 유출을 피하기 위해 성능 개선을 위한 자체 연구라는 명목으로 포장하고 독일과의 협력은 나토 표준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정당화하겠다는 계획이었어요. 심지어 필요하면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서 기존 제약 조건들을 무력화시키겠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계약 위반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도둑질이었어요. 그것도 신뢰를 바탕으로 기술을 나눠준 상대방을 완전히 배신하는 행위였습니다. 저는 그 문서를 읽으면서 손이 떨렸어요. 이런 일이 실제로 정부 차원에서 계획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문서에는 예상 일정도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1단계로 한국기술진 완전 철수 독일 전문가팀 투입, 2단계로 핵심 기술, 분해 분석 및 데이터 수집, 3단계로 라인메탈과의 기술 공유 및 개량 방안, 도출, 4단계로 유럽형 개량무기 시제품 제작까지의 로드맵이 그려져 있었어요. 전체 프로젝트 기간은 18개월, 예상 비용은 5억 유로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한국 기술자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신뢰가 없다면 기술은 의미가 없으며 기술만 남기고 신뢰를 잃는다면 그것은 재앙의 시작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려는 일이 바로 그 재앙의 시작이었던 거죠. 한국이 그토록 강조했던 신뢰의 중요성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더 깊이 파고들어 보니 이 계획의 배후에는 더 큰 그림이 있었어요. 폴란드가 단순히 독일과의 양자 협력을 원하는 게 아니라 아예 한국을 유럽 방산 시장에서 배제하려는 장기 전략이 숨어 있었던 거죠. 한국 기술을 분석해서 그들의 장점은 흡수하고 동시에 유럽 기업들이 한국과 경쟁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내겠다는 계산이었어요. 문서 말미에는 기대효과라는 섹션도 있었는데 그 내용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 의존도 감소, 유럽 방산업체 경쟁력 강화, 나토 표준화 기여 등이 나열되어 있었어요. 마치 한국이 유럽 안보에 해가 되는 존재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정작 그들이 원하는 건 한국의 기술이었으니 얼마나 모순적인 논리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계획이 실행된다면 한국이 받을 충격은 엄청날 것 같았어요. 단순히 경제적 손실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신뢰도에 치명타를 입게 될 거였거든요. 다른 국가들도 폴란드의 사례를 보고 한국과의 협력을 꺼리게 될 수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 한국의 방산 수출 전체가 타격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문서를 읽으면서 한국이 왜 그렇게 까다로운 조건들을 제시했는지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어요. 기술 공유 과정에서의 투명성, 제3국과의 협의 시 사전 통보, 무기 시스템, 개조 시 공동 검토 같은 모든 조항들이 바로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였던 거죠. 그들은 상대방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함께 책임지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려 했던 거였어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보낸 뒤 저는 결국 중대한 결심을 내렸습니다. 이 계획을 막아야 한다는 거였어요. 제가 직접 나서서 이런 부도덕한 행위를 저지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제가 외국인 자문관일 뿐이지만 최소한의 양심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제가 어떤 방법으로 이를 막을 수 있느냐는 거였어요. 폴란드 정부에 직접 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되면 제 자문관 지위가 위험해질 수 있었어요. 그렇다고 한국 측에 직접 알려줄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요. 그건 명백한 기밀 누설이 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에게는 한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공식적인 기술 보고서를 통해 이 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였습니다. 독립적인 기술 자문관으로서 객관적인 분석을 제시하고 이런 방향이 폴란드에게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점을 강조하는 거죠. 저는 그날 밤부터 보고서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기술 문서가 아니었어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감정과 신념을 담은 보고서였습니다. 한국과의 기술 협력은 단순한 구매가 아니라고 썼어요. 그들의 시스템은 신뢰 위에 설계되어 있으며 우리는 그 신뢰를 오해했고 결국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정직하게 기록했습니다. 향후 모든 유럽 내 방산 협력은 기술이 전보다 먼저 신뢰관계의 설계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 마지막 장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한국 기술의 무단 분석 및 제3국 공유 계획을 직접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이는 국제적 신뢰를 완전히 파괴하는 행위이며 장기적으로 폴란드의 외교적 고립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어요. 보고서를 완성한 후 저는 한 가지 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직서를 함께 제출하기로 한 거예요. 더 이상 이런 시스템의 일부가 될 수 없었거든요. 제가 지켜봐온 한국 기술자들의 성실함과 신뢰를 생각하면 침묵하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17년간의 자문관 경력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말렸어요. 너 하나 그만둔다고 뭐가 바뀌겠냐고 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변화는 누군가 한 사람이 용기를 내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걸 말이에요.
그걸 한국에서 배웠으니까요. 결국 저는 폴란드 국방부에 제출해야 할 최종 기술 보고서를 앞에 두고 펜을 들고도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 안에 담겨야 할 내용은 이미 머릿속에 정리되어 있었어요. 한국의 기술이 얼마나 정교했는지, 문제가 어디서 비롯됐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무엇을 잃고 있는지.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며칠 전에 들은 그 소문이 현실이 되고 있었거든요. 폴란드 정부 내 일부 세력이 실제로 한국 무기 시스템을 분해해서 독일 기술진과 공유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것도 한국의 동의 없이 완전히 비밀리에 말이에요. 그 계획의 핵심은 이런 거였어요. K9 자주포와 FA50의 핵심 부품들을 분해 분석해서 독일의 라인 메탈사와 기술 데이터를 공유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명분은 유럽 내 방산기술 표준화였지만 실제로는 한국 기술을 훔쳐서 독일 기업과 새로운 사업을 벌리려는 속셈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이 모든 계획이 나토 기술 공유 협정의 이름으로 정당화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서를 보는 순간 정말 경악했어요. 한국 측 기술 분석 및 역설계를 통한 유럽형 개량 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였는데 그 안에는 한국 무기의 핵심 기술들을 어떻게 추출하고 변형할 것인지가 상세히 적혀 있었거든요. 심지어 한국 측에는 기술적 문제로 인한 개량이라고 둘러댈 예정이라는 내용도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계약 위반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도둑질이었어요. 그것도 신뢰를 바탕으로 기술을 나눠준 상대방을 완전히 배신하는 행위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한국 기술자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신뢰가 없다면 기술은 의미가 없으며 기술만 남기고 신뢰를 잃는다면 그것은 재앙의 시작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려는 일이 바로 그 재앙의 시작이었던 거죠. 며칠 밤을 뜬 눈으로 보낸 뒤 저는 결국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기술 문서가 아니었어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감정을 담은 보고서였습니다. 한국과의 기술 협력은 단순한 구매가 아니라고 썼어요. 그들의 시스템은 신뢰 위에 설계되어 있으며 우리는 그 신뢰를 오해했고 결국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정직하게 기록했습니다. 향후 모든 유럽 내 방산 협력은 기술이 전보다 먼저 신뢰관계의 설계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보고서 마지막 장에 더 중요한 내용을 덧붙였어요. 현재 진행 중인 한국 기술의 무단 분석 및 제3국 공유 계획은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국제적 신뢰를 완전히 파괴하는 행위이며 장기적으로 폴란드의 외교적 고립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사직서를 한 장 더 얹었습니다. 제 동료들은 놀란 눈으로 말렸어요. 이건 제가 책임질 일이 아니라며 그냥 원래대로 넘어가자고 했습니다. 유럽 시스템은 원래 이런 거라고 말했죠. 하지만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맞다고 했어요. 다른 나라로 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신뢰라는 단어를 당연하게 여기는 나라로 가고 싶다고 했어요. 며칠 뒤 저는 짧은 휴가를 받아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유를 묻는 사람에게 저는 단지 보고 싶은 공장이 있다고만 말했어요. 사실 저는 직접 한국에 가서 그들에게 지금 폴란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한국에 도착한 그날 저는 마침내 이 모든 일의 진짜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수출한 게 아니라 자기 나라의 철학을 수출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철학이 저 같은 외국인 하나의 삶까지도 바꾸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아마 알지 못했을 겁니다. 이제 저는 한국에서 배운 그 소중한 철학을 유럽 전체에 전하는 일에 제 남은 인생을 바치고 싶어요. 한국이 저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무기에 대한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사람을 믿는 용기였어요. 그리고 그 용기가 지금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한국은 화내지 않았습니다. 항의도 협박도 없었어요. 그들은 그저 조용히 아무 말 없이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그 침묵을 가볍게 넘겼지만 돌이켜보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정밀하고 무서운 경고였어요. 그들은 우리를 믿었지만 우리는 그 믿음을 계산대 위에 올려놓고 평가했습니다. 기술만 얻으면 된다는 오만함 속에서 우리는 신뢰를, 관계를, 그리고 스스로의 자격까지 잃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이 진정한 동맹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다는 걸 압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무기가 아닌 신뢰를 팔았고 저는 그 값진 교훈을 평생 간직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여기까지 사연이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한국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된 사연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감동터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행복하세요.